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운명적이어서 뭐 이걸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결심에 의해서 움직여진 건 아니었고,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뭐 방학 숙제로 초벌구이 된 접시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는 숙제였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갤러리에서 받아온 화집이 있었는데 그 화집에 산수화가 있어서 어, 산수화를 그려갔죠. 그 당시에는 뭐 집에 그 먹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또 동양화 붓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수채화 붓으로 수채화 물감 검정색으로 이 산수화를 그려서 갔어요. 근데 그게 숙제해 간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산수화여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선생님한테서 뭐 특혜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학생들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결국은 선생님이 날 부르시더니 너 동양화 해볼 생각 없냐. 그렇게 저를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산수화라고 하는 장르와 만나게 된 거죠. 산수화를 내가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분석 혹은 대상과 내가 어떻게 교감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한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서예로부터 시작했다면 지금의 나의 작업의 방향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그 그림 접시가 상징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에 그 국어책에 나와 있는 사파, 그게 동양화였어요. 송영방 선생의 그 사파였었는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사파 보는 재미가 아주 너무 나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 먹의 번짐이라든가. 그러면서 또 동양화를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수화를 그려갔던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 그 동양화 하시는 분 화실을 그냥 저 혼자서 가봤었는데, 되게 놀랬죠. 산수화가 그냥 온 이렇게 화실에 붙어 있는데 거의 뭐 어떤 뭐 너무 환상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개자원화전이라고 하는 화보 책을 주셨는데 거기서 모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다행스럽게도 어떤 그분의 체본을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개자원화전을 모사하게 시켰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전통 동양화의 어떤 기법서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동양물서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는데 그걸 보고 모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사실상 미술 선생님은 내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아시더니 얘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더라 해가지고 그림을 보시더니 너 그럼 개인전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중3 때 뭐 유군택 개인전이라는 타이틀로 학교 복도에서 이렇게 30여 점 정도 가지고 전시한 적도 있어요. 그런 약간 사건들이 나를 자꾸 미술과 어떤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자꾸 나를 밀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까지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점점 의미가 있어지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 대학을 결국 가게 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전을 처음 냈었는데, 그게 이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뭐랄까, 상이 취소가 되는, 이를테면 이제 전시를 그 3일 동안 하고 뛰게 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 이경성 관장님이셨는데, 이제 시상식장에 이제 일부러 옷을 예쁘게 이제 하복을 입고 갔는데, 고등학생이 여기 왜 왔냐, 가라, 이제 뭐 그런 얘기 됐다, 이제 하셔가지고, 나 상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관장실에 불려가서 이제 과장님하고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러고 다시 집에 왔는데 결국 한 3일 정도 걸고 이제 뛰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한국일보 기자가 나중에 알고 나서
완전히 신문의 거의 반면의 지면을 할애를 해서 그게 신문에 나간 거예요. 굉장히 크게 큰 사건이었죠. 뭐 미국에서도 막 작품에 대한 막 격려와 막 뭐 편지가 오고 뭐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막 편지가 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상입 취소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막 그 한편으로는 뭐랄까 뭐 실망감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막 신문에 막 대서 특필되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커진 거죠. 이를테면 그게 사건이 너무 커져가지고 꼬마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잡지에 막 표지에 막 머리 기사로 나오고 막 그랬어요. 뭐 고교생 입선 취소 소동 막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그 꼬마 때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그 상을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은 있었겠지만 뭐 미술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어떤 뭐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때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대학을 가게 됐고, 뭐, 대학을 가서 또 이제 결국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내가 또 다른, 뭐랄까, 미술계를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80년대는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격변기였죠. 저의 대학 생활을 84학번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격변기를 지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물줄기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동양화 쪽에서는 뭐 수묵운동의 어떤 뭐 일종의 어떤 운동의 성격이 있어서 특히 홍대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컸죠. 컸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4학년 거치면서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화두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목운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였거든요. 어떤 리얼리티에 대한 고민 혹은 물론 현실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 위에 뭔가 조금 더 전체를 끌어안는 미학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 때는 뭐 민중미술이라든가 또 뭐 민화반이라든가 또 걸개 그림 그리는 어떤 그런 동아리 안 들어가면은 조금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섣불리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찾고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속적인 질문은 어쨌든 조금 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언어가 뭔가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수묵운동의 어떤 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도 조금 뭔가가 다른 거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묵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도 보면은 수묵이라고 하는 매제 자체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뭐 마치 어떤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설정해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것 자체도 조금 한편으로는 약간 공허함을 느꼈고 오히려 좀 둘 다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나한테는 공허했었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도 섣불리 가지 못하고 나 혼자 작업을 저쪽에 뭐 지하실에서 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고 거의 작업만 했었던 거죠.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기였죠. 거기서 제가 체험했던 거는 어떤 박생광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난 거였고 또 일본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공간의 구조적인 힘, 뭐 어떤 그런 밀도감 그런 것들에 좀 매혹됐었던 것 같고 또 평면성과 어떤 공간 개념을 어떻게 이거를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형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시기가 대학 때예요. 그래서 주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수화 작업
작업과 또 운필론을 위한 뭔가 어떤 사군자, 또 산수화, 또 약간 평면 채색인데 어떤 뭐랄까 또 다른 실험들,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했던 시기가 대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 때 또 다른 어떤 물결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어떤 물결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물결이었죠. 뭐 독일 표현주의, 신표현주의를 뭐 이슈로 해서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한국 사회에도 다분히 어떤 포스트 모던 물결이 굉장히 크게 일었죠. 사실은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룹을 결성을 하는데 뭔가 어떤 6명이서 그룹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타이틀은 액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움직였죠. 모토는 어쨌든 동양화에 있어서의 어떤 현대성, 표현적 자유, 혹은 어떤 표현적 개방성, 그런 부분을 어떤 캐치를 걸고서 그 액트라는 그룹을 결성을 했죠. 액트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현대 동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어떤 의미에서의 액트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를 뭐랄까 어떤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젊은이로서 뭔가가 어떤 이 활동하는 어떤 힘을 보여주자는 어떤 그런 목적이 더 컸고,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그 꼭지점이 정확하진 않았어요. 이제 어떤 포스트 모던적 어떤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일종의 자유주의 뭐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용어였죠. 역시 한 3회 정도 하고 나니까 어떤 현 상황에 지나치게 어떤 편승하는 것 같은 약간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력이 떨어지면서 해체를 하고 또 다시 제 개인전이라든가 저 개인적인 어떤 세계에 다시 또 몰두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인간적 정서, 어떤 내면의 울림에 대한 문제,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게 된 일종의 첫 번째 전시죠. 첫 번째 전시인데 그 발단은 할머니하고의 대화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의 대화. 제가 이제 방위 복무 기간에 이제 주로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작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하고의 어떤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할머니는 또 이제 잘 들어주는 또 손자가 있으니까 내 앞에서 항상 막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할머니를 그 당시에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뭐 일제 때부터 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뭐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아들 외아들에 대한 뭔가 어떤 섭섭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전 그게 뭔가 어떤 역사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됐던, 한 사람이 지나쳐온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성 자체가 하나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순수한 폭력성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한 어떤 결과물이 40m의 어떤 그 대단히 큰 대형 작업으로 완성이 됐죠.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서. 근데 그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학 때부터 고민해왔던 어떤 평면과 공간에 대한 문제와 또 그 어떤 시간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험해 봤던, 그래서 역사성에 더 초점을 맞췄던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아마 국현에 소장되어 있는 그 작업도 그 중에 한 작품 중에 되게 중요한 작품인 거죠. 유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유물로서의 역사가 아니, 그 유물로서의 어떤 물질성이라기보다는 그 물질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끌어안고 있는 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성과 사건과 그를 그 오버랩시키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 40m 작업을 보면은 일제 때부터
이제 지금 현대에 어떤 그 달려오는 사람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 6.25 또 일제 때 징용되는 사람들 내지는 여러 가지 뭐 달리는 사람들 뭐 그런 어떤 시간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와 또 뭐 지금 현대 막 그 미디어에 의해서 막 그 사건화 되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스펙터클하게 이렇게 완성시킨 작업이죠.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어떤 큰 드라마였기 때문에 뭐 스케일이 되게 필요했었죠. 아마 그 전부터도 계속 관찰은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또 인간의 어떤 내면의 울림을 어떻게 어떤 화면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 부분이 제일 화두였고 왜 이게 중요한 거였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화선지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어떤 인간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도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먹을 다루는 방법론에서부터 또 화선지라고 하는 이 매체 자체가 이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면의 울림이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어떤 운필론만 가지고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 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작업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첫 번째 결과물이 그 역사를 매개로 한 그 첫 번째 개인전이었던 것 같아요. 관음미술관에. 첫 번째 개인전 때는 뭐 얇은 종이지만 막 뒷면에다가 롤러로 막 호분을 해서 어떤 마띠에르 효과를 낸다든가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수목으로 하게 되면서 어떤 이 호분과 수목의 관계가 막 이렇게 엉켜지면서 화면이 이렇게 어떤 그 요철이 나온다든가 또 이렇게 얼룩이 진다든가 그런 효과를 의도적으로 냈었죠. 그 전에 어떤 동양화단에서 읽혀지는 방법론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화면이 크다 보니까 그런 기법들이 뭐 살짝 가려지긴 있지만 화면이 커서 그런 거지. 사실은 기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당시에 쓰던 기법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전시를 한 번을 더 했죠. 94년도에 이제 금호 미술관에서 한 번 전시를 더 했고, 이제 95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한 8년 만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도 간단해요. 간단해요. 어떤 집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림만 그리고 살만한 위치가 또 아니었고 또 집안 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나한테는 시간을 벌어야 됐어요. 내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뭔가 어떤 집안에서 뭔가 어떤 그런 포지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학원을 택한 거죠. 대학원을 택해서 뭔가 조금 더 시간을 벌자는 게 저의 약간 목적이었죠, 일종의.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마침 이게 나하고 같이 들어갔던 동료들 중에 뭐 박병춘이라든가 박종갑이라든가 뭐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진원 씨도 그때 같은 멤버였고 그래서 다행히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것도 결국 어떤 일상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갖고 1년 동안 어떤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의 힘, 체험이 옮겨질 때라고 하는 기획전을 만들게 된 거죠. 일상이라고 하는 용어에 공감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이 동양화가 갖고 있는 출구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가 다 하고 있었고 지금 현대 어떤 현대 미술에 대한 약간 담론으로서도 어떤 사실상 일상에 대한 용어 자체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어요. 사실은 동양화단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도 일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 다음으로 일종의 새로운 용어였거든요.
지금이야 뭐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일상이라는 타이틀로 광주 비엔날레 타이틀이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하고 1년 후에 일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광주 비엔날레 타이틀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일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새로운 약간 용어였어요. 그래서 일상이라는 언어를 그때 끌어들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일상이라는 언어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의를 그 당시에 우리가 내렸었죠. 일종의 어떤 그 정서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 또뭐 세계와 내가 만나는 하나의 장소, 뭐 그런 개념으로 일상을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서 기획을 했던 거죠. 대학원을 가기 직전까지 할머니하고 대화도 하고 할머니 앞에서 드로잉을,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드로잉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체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결정적인 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어떤 이 매체를 조금 더 어떤 임팩트가 있는 작업으로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 앞에서 드로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이를테면 수묵이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은 수묵으로만 가지고도 어떤 그 할머니의 호흡이라든가 이 방 안의 공기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작업의 메타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그 당시에 할머니 드로잉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죠. 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원 과정하고 그 이후에 한동안은 그냥 수묵화, 그야말로 어떤 그 호분을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종이의 물성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동안 하게 돼요. 뭐, 물의 수용성이라든가, 또 물에 스며들어가는 장치, 뭐 그런 작업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한동안 진행을 하게 되죠. 98년도까지는. 먹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어떤 모필 소묘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가 끌어들여요. 이를테면 모필 소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이 대상과 마주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뭐 정선이나 김홍도나 다 어떤 그런 모필 소묘 작업을 하셨지만 모필 소묘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제가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필로 한다는 얘기인데 모필 소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대상과 내가 만나는 그 최초의 지점에 대한 일종의 대화거든요. 그 대화가 어떻게 기록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회화화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다른 차원으로 어떤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각적인 일종의 독해 방식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할머니를 앞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된 거죠. 이를테면은 할머니가 어떤 이 누워 계시면서 막 신음하는 소리 또 이 누워 있는 방 그리고 할머니의 어떤 말라가는 얼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어떤 뭔가 어떤 내 손을 타고서 뭔가 어떤 방 안의 공기조차도 내 손을 타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체험하게 되면서 또 그런 동시에 바깥으로 이제 화선지를 들고 풍경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 풍경을 그리게 되면서 어떤 모필 소묘라고 하는 차원을 더 직접적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끌어들이면서 이제 어떤 그거를 화면으로 더 확장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기법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1998년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앞산 연구 같은 경우도 그 작업도 보면 여러 풍경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앞산에서 분명히 무슨 말인가를 나한테 하고 있는데, 뭔가가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힘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게 뭐지? 그러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도도 없지, 풍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속적으로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지, 정말 평범한 풍경이거든요. 정말. 근데 그 풍경이 어느 날 뭔가가 어떤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나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전히 오리무중인 거죠. 이걸 어떻게 완성시켜야 될지에 대한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작업 한 작업 쌓이다 보니까 해석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를 시각적인 풍경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작업의 목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풍경을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풍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몸, 이를테면 어떤 시간성이라든가 나의 태도라든가 그날의 날씨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이 쌓이고 나니까 하나의 어떤 약간 산수화 개념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약간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풍경화가 된 거죠. 그 부분은 그 앞산 연구 그 작업은 이걸 풍경이라고 해석할 여지라기보다는 사실은 풍경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대한 약간 그 관계의 풍경이거든요. 약간 그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또 개념이 달라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놓게 되면은 물론 그 20개 정말 그야말로 어떤 1차원적인 20개 모필 작업으로 한 드로잉들인데 전체를 놓게 되면은 어떤 뭐랄까 눈 올 때 어떤 눈을 밀면서 그리는 작업이라든가 또 아침에 해 뜰 때 또 막 그 여름에 아주 땡볕에 또 비 온 다음 날, 비 오는 날 뭔가 어떤 또 저녁이 되고 있는 날씨 뭐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다 오버랩되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정선의 어떤 정서에 대한 연구라고는 했는데, 저는 정선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라든가, 또 정선 회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은 어떤 정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힘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굉장히 강렬하게 오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작업이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뒷배경이 난 저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역관으로 지내면서 어떤 초창기에 역관으로 지내면서 뭔가 어떤 그 풍수라든가 또 주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통달했던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 또 어떤 그분 주변의 어떤 교우 관계 또 그 시대의 어떤 그 진경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금강산의 어떤 뭐랄까 만복동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만복동의 풍경화인 것 같지만 풍경화라기보다는 다분히 어떤 그 청각적인 회화를 보는 것 같은 풍경 자체에서 마치 어떤 물소리를 해석해 나간다든가. 근데 그런 작업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작업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가. 또 금강전도에 대해서도 그 작업이 어떻게 이렇게 기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뭐랄까 뭐 청각적인 산수라든가 또 시각적인 풍경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역발상으로 끌어내는 뭐 박연폭포라든가 뭐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 사실상 되게 굉장히 놀라운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마치 어떤 뭐 3D, 4D를 마치 연결시키는 것 같은 뭔가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마치 뛰어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실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죠.
전 첫 번째 개인전 때부터도 호분은 많이 사용했어요. 가끔 사용했었는데 한동안 이제 호분을 안 사용하다가 이제 99년도 이후에 호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를테면은 어떤 화선지가 가지고 있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며 들어가는 것과 또 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면성, 평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선지 위에 얹혀지는 개념이거든요. 또 수묵은 화선지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개념이고 두 관계가 부딪히면서 어떤 기묘한 떨림을 만들어내는 또 터치에 의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또 지우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는 약간 시간을 축적하는 개념으로 호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작업을 하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 안에 어떻게 이 축적되고 쌓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호분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끌어들였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98년도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저의 상상력인데 이제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에 앞에 있는 분수를 그린 거거든요. 사실은 분수에서 오고 있는 이게 보여지고 있는 주변을 환기시키는 약간 행복감을 주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어떤 이 분수가 마치 불꽃놀이처럼 막 뿜어 나오는 그런 형상이고 또 공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다 이렇게 포즈들도 그렇고 다 행복해 보이는 포즈인데 사실은 나의 관점과 그 사람의 관점은 다를지 몰라도 일단은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이렇게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런 행복한 표정인데 과연 그런 걸까라고 하는 일종의 또 다른 퀘션 마크를 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타이틀 자체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개인전 때 활용했던 어떤 호분과 막 어떤 마띠에르와 어떤 강한 그 메타포를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작업에서 어떤 모필 소묘를 중심으로 어떤 제 작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어떤 조금 기폭제가 됐던 작업 중 하나가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화면에 막 그 호분의 막 마티에르적인 효과가 없으면서 하나의 어떤 시간의 움직임에 또 어떤 그 이 종이에 이 스며들어가는 공간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뭐랄까 그냥 일상성의 세계에 대한 질문 뭐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결국은 저의 어떤 모필 소묘라든가 그런 작업들이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또 새롭게 보게 하고 어떤 그런 장치로 끌어들인 작업이 일종의 그 작업일 겁니다. 분수 혹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작업도 모필소묘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모필소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분수 작업만 해도 드로잉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드로잉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드로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작업을 가지고 과연 어떤 작업이 될 것인가를 계속 트라이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모필소묘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가 이 드로잉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구조가 점점 더 열린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드로잉과 지금 본 작업과의 그 관계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쌓이면서 어떤 내가 이 대상한테 어떠한 언어가 가능한가에 대한 트라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다 보면은 그러면서 어떤 스케일이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스케일이 그 정도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99년도 원서 갤러리 작업은 어떻게 보면 제 작업에 있어서 그동안은 내가 고민해오고 있었던 모필 소묘라고 하는 매체와 또 기법적인 부분이 그 굉장히 크로스오버된 굉장히 접합점을 만들어낸 어떤 전시가 그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 원서 갤러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루고 있는 매체를 저의 주변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1층에서 이게 밥 먹거나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도 하고 1층이어서 옆으로 난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거를 문득문득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 느낌과 뉘앙스가 뭔가 기묘한 어떤 이렇게 울림을 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어떤 그런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드로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어떤 날은 누가 막 뛰어가는 소리가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싹 사라진다든가. 그리고 딱 보고 나면 아무도 없고 또 햇빛이 뭐 이렇게 그냥 짠하게 비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저녁이 될 때도 있고 아침이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아주 평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묘한 어떤 이 시각적 혹은 공간적인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로잉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본 작업을 아예 한 50호, 60호 되는 작업을 아예 화면을 아예 갖다 놓고 거기서 직접 완성을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갔죠. 일종의 관찰하는 거였죠. 관찰하는 거였고 그 관찰을 해 나가되 어떻게 보면 최대한 내가 보고 있는 눈높이에서 내 사건이 만들어지길 바랬어요. 만들어지길 바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단히 이 몰입하게 되는 느낌을 가졌는데 근데 결국에 가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한 점 한 점 그릴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10석점을 완성하고 나서 작품을 펼쳐보고 나니까 굉장히 기묘한 현상을 발견한 거죠. 이를테면은 이게 똑같은 풍경을 그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굉장히 장대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법적으로는 다분히 어떤 동양 전통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회화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죠. 사실은 지하철 시리즈도 그 당시에 발표한 게 이제 딱 석점인가 넉 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하철 작업은 사실상 동기는 정말 단순한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탔을 때의 어떤 그 낯선 공간, 정말 긴장되어 있는 공간, 뭐 엄청난 속도로 빨리 달리는 지하의 공간이잖아요. 탈출할 수가 없는 공간. 어떤 그런 공간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낯선 관계, 그런 부분이 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모필 소묘를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하철에 직접 들고 들어가서 이 수목재를 가져가서 막 사람이 막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서 사람들을 그린다든가 또 비어있는 대로 또 그린다든가 계속적으로 어떤 이 모필 소묘를 해 나갔죠. 결국에 완성이 된 것은 질주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한 그리고 탈출과 없음에 대한 약간 그런 스토리로 지하철이 그려지게 된 거죠. 뭐 지금은 다 뭐 저 헤드폰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광경 그리고 지하철의 속도 뭐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에도 목판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80, 98년도 뭐 목판은 항상 해왔기 때문에 목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의 칼은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인 힘을 끌어내는 도구거든요. 또 모필도 굉장히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거의 일회성, 호흡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모필 소묘는 그 목판의 요소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섯 개의 정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 파주의
그 레지던시 작업실에 있었던 앞에 정원 작업인데 사실은 그냥 평범한 정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뭐 새가 한 마리 죽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비가 하나 날라왔다가 가기도 하고 난 그런 어떤 장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하나의 장소를 저는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의 어떤 탄생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떤 그 옷가지를 태우던 어떤 그런 장면, 불의 장면도 있고 또 뭐 그 만남이라고 하는 장면도 있고 또 추억이라고 하는 장면도 있고 뭔가 어떤 시간이 지나가는 하나의 장소성 그거를 전 정원이라는 타이틀로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난제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 그 이후 2년 후에 작업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 나이가 아마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이 때 누구나가 느끼는 장면들일 거예요. 어쨌든 어린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막 4살, 5살 아이가 노는 장면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하나씩 하나씩 노는 게 아니고 일단 쏟아버리고 놀거든요. 이렇게 쏟아버리고 하나씩 마치 놀고 막 이렇게 깨끗한 마룻바닥에서 그걸 쏟아내는 장면부터가 굉장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사실은 그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폭력성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수한 폭력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난 오히려 자연에서 느껴지는 어떤 소멸이라든가 자연에서 느껴지는 에너지하고는 난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마치 어떤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들이 이렇게 쏟아붓고 장난감을 갖고 놀고 던지고 하면서 노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어떤 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죠. 이 놀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게 되고 또 장난감 하나하나를 또 그려보기도 하고 또 풍경을 또 그려보기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난제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완성이 돼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 작업이 어떻게 보면 그 연배들이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그 풍경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은 이게 충분히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풍경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공감대를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죠. 2000년에 이제 성남미수상을 수상을 하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젊은 모색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발표했던 작업이 이제 긴 울타리 연작이었거든요. 어씬이라고 하는 연작이었죠. 2점 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붙였던 어씬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은 일종의 풍경화라고 하는 랜드스케이프하고는 굉장히 다른 용어예요. 일종의 어떤 사건을 잉태하고 있는 듯한 사건을 잉태하고 있는 일종의 영화적인 용어거든요. 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씬이라는 용어에 더 집중을 했던 시기의 작업이죠. 그래서 특히 어떤 긴 울타리 연작 그거는 디스플레이 자체도 벽면 자체를 하나의 어떤 타원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작품 안으로 마치 들어가는 듯한 개념으로 DP를 설정한다든가 또 이 6개의 연작이 어떤 유기적으로 물론 긴 울타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하나의 어떤 마치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듯한 개념으로 이 구성해 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영화적인 소스를 더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작업이었죠. 약간 의도를 안 했다고 하면은 좀 뭐 어폐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이를테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사회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 지나가는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마치 10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실내 공간이지만
뭐 이사할 때라든가 또 막 홍수가 났거나 또 그 가재 도구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냈거나 할 때 오히려 그때서야 사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근데 제가 끌어내려고 했던 것은 일상성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였으면 좋은 거죠. 저의 회화가 우리의 일상을 더 새롭게 끌어내야 되고 또 어떤 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크기에 대한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앞뒤에 대한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금 더 초현실적인 소스가 개입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보게 만드는 일종의 환기를 끌어내는 장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오히려 더 현실적인 어떤 느낌을 전달해주는 장치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작업한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파편적이지 않게 작업한 것도 있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난제들 같은 경우는 마치 하나하나의 어떤 정말 보석같이 파편적으로 그려낸 것도 있고 또 김신조가 넘어왔던 그 자문 고개에 있는 동상을 그린 풍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파편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풍경으로 읽어내려고 했다든가 약간 대상에 따라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겠죠. 2002년도에 제가 조금 더 어스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저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풍경이라든가 정물이라든가 앞산 연구 시리즈라든가 또 분수라든가 그런 것들도 기존의 어떤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어떤 정지된 풍경의 개념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 운동이 있는 또 시간이 지나가는 하나의 장소성 뭐 그런 개념으로서 풍경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흔들리는 요소가 그 당시에는 더 개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는 그 어쩔 수 없는 난제들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는 장난감들도 보면은 장난감들이 다 어떤 이렇게 밀려 있거나 이렇게 어떤 떨림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떨림이 작용하고 있고 뭔가가 이렇게 계속 움직여지고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끌어와 있고 어떤 그런 아마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어씬이라는 카테고리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가 그런 거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 소스와 이 소스가 어떻게 연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울타리라고 하는 것과 골목이라는 것, 뭐 골목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든가 뭔가 어떤 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약간 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잖아요. 사실은 뭐 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스를 안고 있는 그 대상이기도 하고 또 울타리라고 하는 것도 물론 뭐 강아지의 울타리라지만 그것이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소스가 또 있고 또 골목이라는 어떤 소스 거기서 뭐 누군가가 이렇게 경찰관에 의해서 뭐 검문을 받고 있다든가 뭐 그런 소스. 그러니까 그 어떤 계획된 거라기보다도 그 풍경을 만났을 때 하나씩 하나씩 소화해 가면서 그러면 이 주제와 이 주제를 어떤 이 삼면화처럼 이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든가 그런 어떤 이 작업을 해 나가면서 뭐 크기라든가 작업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일종의 약간 기획되는 거죠. 작업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랄까 마치 옴니버스 영화의 어떤 이 연관성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기획이 된 거죠. 제 스스로가 기획을 한 작업일 수가 있는 거죠. 다 독립된 작업인데 전시를 할 때는 구석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구석이라고 하는 소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뭐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거기서는 하나의 어떤 세 가지 소스로 본 거죠. 그래서 뭐 구석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 그런 식으로 아마 타이틀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어스인 그 어쩔 수 없는 난제들이라고 하는 작업에서 더 확장시킨 개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과 아이를 등장시켜서 뭔가 어떤
아이의 어떤 순수한 어떤 그 놀이 내지는 게임 같은 거를 즐겼다면은 사비나에서 할 때는 그 작업을 조금 더 확장시킨 거죠. 이를테면은 바닥이라고 하는 소스와 바닥이라고 하는 어떤 나뭇결의 어떤 이렇게 있는 소스와 거기에 장난감들을 널려 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장난감이 장난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고 있는 뭐 옷장이라든가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또 뭐 집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차가 들어갈 수가 있고 뭐 불나는 집도 있고 뭔가 어떤 그야말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다 장난감화 시킨 거죠. 장난감화 시켜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를 하나의 어떤 늘어놓은 것 같은 그러면서 또 어린 나이에 두 발이 이제 위에 서서 마치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돌려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어쩔 수 없는 난제들보다는 조금 더 확장 개념으로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계속 내가 어떤 그 초현실적 어떤 상상력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땐 또 그렇게 가고 내가 지금 현상적인 세계를 그리려고 한다면 현상적인 걸 또 끌고 가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요즘 작업은 오히려 정물화에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거기에 뭐 또 나의 상상력을 끌어들이긴 하지만 정물화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기도 하고 또 뭐 창밖 풍경을 다시 또 그것 그대로 또 끌어들이려고 한다든가 또 있는 작업을 다시 또 끌어들인다든가 뭔가 그런 물론 거기에도 물론 나의 상상력이 끌어들이긴 하지만 초현실적 상상력이 목표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다 혹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자꾸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딱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풍덩이라고 하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홍순한 풍경을 보면서 느꼈던 거였어요. 지붕만 남아있고 이렇게 물만 잠겨있는 풍경들 자체가 굉장히 기묘한 사실 풍경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둥둥둥 어떤 우리의 가재도굴이 떠 있는 장면으로 내가 만들어낸다든가 또 거기에 누군가가 풍덩 빠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보여준다든가 뭔가 그런 장치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신화적인 소스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마치 어떤 이카루스가 이렇게 태양에 도전하다가 녹아서 떨어지는 곳이 마치 우리 일상의 바다인 것처럼 어떤 그런 뉘앙스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약간 두 가지의 소스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작업이어서 상당히 재밌게 했던 작업이죠. 일종의 회화라는 것은 결국 그 상상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가에 대한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시각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상상이라는 건 결국 내가 작업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상을 하게 돼요. 아, 이런 작업이 이게 가능하겠구나. 또 어떤 스토리를 봤을 때 내가 작업하는 것과 어떻게 크로스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직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작가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림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뭔가 하나의 사물로부터 이게 이게 어떤 스토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건 이제 일종의 회화적인 질문인데 결국 결론으로서는 그것이 그거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다른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꼭지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일단 그릴 때는 최대한 그 그림의 어떤 임팩트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작업을 해놓고 나서 또 거기에 또 다른 언어가 개입이 되는지는 자꾸 작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증폭되는 거죠. 굉장히 좀 식물학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잘하는 실내 같은 경우도 정말
정말 웃기는 발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사는 공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허공 중에.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허공 중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되게 웃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 중에 그림을, 나무를 그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 증식하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사건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수한 이야기들이 증식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우리 일상적인 공간과 이야기가 자라나가는 그 뉘앙스가 교묘하게 오버랩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만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소멸에 대한 느낌에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차려진 음식이 나중에 끝날 때 정도면은 막 지저분하게 무너져 있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막 넘어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만찬장을 느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최초로 했던 작업은 젊은모색전 때 어떤 그 만찬 작업을 발표를 해요. 이를테면 뭐 물론 그걸로 이제 애니메이션 만든 것도 있지만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어떤 그 이 가을 숲 속에 노음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만찬의 이 소멸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육자회담이 우리 시대에 아주 큰 화두로 나면서 어떤 그 북한 핵 문제를 그 원탁 위에 놓고 이 회담하는 어떤 그런 장면과 만찬의 관계, 뭔가 어떤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이 먹고 먹히는 하나의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 하나의 장소성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육사회담을 통해서 뭔가 만찬을 더 약간 정치적인 소스로 끌고 가는 장치가 됐죠. 그래서 아마 사비나미술관에서 큰 만찬이 만들어진 것도 만찬장을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나가서 마치 만찬장이 하나의 어떤 전쟁터인 것처럼 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분수는 되게 독특한 소재예요. 사실은 회화적으로도 분수를 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동양화에서는 분수를 그리는 것 자체가 되게 내가 볼 때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분수를. 대부분 폭포를 그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분수를 바라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석조전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분수. 그때도 물론 분수죠. 그때는 분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소재였고 하나의 어떤 공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소스가 더 컸거든요, 사실은. 근데 분수 자체의 물줄기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는 한혜종 이제 강의 수업 나갈 때 이제 아침에 가서 수업하고 점심 먹고 또 하거든요. 근데 점심 시간에 이렇게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이제 커피를 들고 한 잔 이렇게 조그만 분수대가 하나 있어요. 정말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분수대 정말 그냥 조야스러운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분수인데 근데 찌금찌금 흘러내리는 이게 몇 줄기가 정말 별 볼 일 없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 분수대가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나오면서 이 풍경을 이렇게 분절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참 재밌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숲이고 풍경들을 분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또 풍경을 자르기도 하고 막 부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즐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르는 시스템이 매력적이어가지고 일획적인 걸로 분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자르는 걸로. 그래서 두 개의 풍경이 잘라지는. 그래서 그린 것과 안 그린 것의 사이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사비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를테면 요 앞에 창경궁 앞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분수대가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졌어요. 분수대가 그러니까 크니까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드로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비나 미술관에서 할 때는 더 화려하고 더 강한 분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도 일종의 역발상이잖아요. 사실은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어떤 인위적인 그게 어떤 요즘 시대의 개념하고도 뭔가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느낌도 있고 또 약간 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장치이기도 하고 약간 물줄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흥미를 많이 가졌죠. 아마 제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창문이라고 하는 소스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창밖을 나선 풍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념적인 어떤 동양 미술을 조금 더 땅 위로 끌어내리는 하나의 장치가 창밖을 나선 풍경의 프레임이었다면은 미국에서 그렸던 그 창밖 풍경을 그린 10개 연작 타이틀도 보면은 같은 창문 작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새삼스럽게 미국 풍경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관계에 대한 풍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렸던 창밖 그 창문 풍경은 그 전의 창문하고는 다른 또 다른 어떤 뭐랄까 물질적으로 마치 해석하는 그러니까 안료를 쓰거나 물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과감해지는 역할을 했던 게 그 미국에서 했던 창문 연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 보면은 색채를 쓴다거나 그런 것이 훨씬 더 과감해지고 원색을 쓰고 물감에 대한 안료에 대한 느낌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장치가 또 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창문 연작 시리즈는 독일에서 했던 그 도서관 창문이 있죠. 그 창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해석이 다른데 그 도서관에서의 창문은 마치 어떤 그 도서관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도서관의 그 녹색의 어떤 무너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것이 어떤 지적이 됐든 어떤 도서관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됐든 그런 것보다도 동기는 사실 거기서 시작한 거지만 결국에서 완성된 거는 하나의 어떤 이 창문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녹색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녹색과 나무가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면서 분절되고 만들어지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게임을 하듯이 작업을 한 게 이제 독일에서 했던 창문 연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절되어 있다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또 이 사각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이 공간의 움직임이라든가 공간의 밀도라든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목판으로는 지금도 계속 창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작업은 그 이제 아파트라고 해봐야 이제 우리 집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재밌잖아요, 사실. 이렇게 여름 되면은 창문이 다 열리다가 또 밤 되면 또 다 닫히고 또 아침 되면 또 다 열리다가 또 밤 되면 닫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재밌잖아. 일단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게 하고 또 마치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밤 풍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놀라운 풍경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반짝이는 창문들을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장엄한 풍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장엄한 풍경과 또 거기에 걸쳐져 있는 어떤 나무 그림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기묘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아주 일상적인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묘한 어떤 장엄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여러 가지 딜레마들은 항상 있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에 또 딜레마가 있고 항상 작업을 한다는 것은 무궁무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어떤 그 안에서도 나의 존재 이유, 그걸 그림을 그리는 것만 가지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필연성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같이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건 계속적인 질문이죠, 고민이고. 새로운 거를 일부러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궁금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회화로 어떻게 끌고 나올 수가 없을까에 대한 약간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걸 일부러 찾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작업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뭔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에, 마치 그림을 그려대는 것 같은 느낌을 제 스스로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2014년도 전시 끝나고 나서는 뭔가 조금 더 어떤 진료에 대한 물성 자체에 대한 약간 언어의 구조, 물성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약간 물성 자체에 뭔가 말을 걸기에 대한 작업으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조금 더 그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 현대갤러리에서 전시할 때는 아예 종이를 아예 두껍게 만들어서 이거를 종이를 아예 이렇게 파괴시켜 가면서 뭔가가 이렇게 다시 재조립하는 그래서 어떤 물성을 더 끌어들이게 되는 장치로 발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성 자체에 조금 더 변질을 가함으로 인해서 물성 스스로가 뭔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론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작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그 자유스러움에 대해서는 아직 퀘션 마크예요. 계속적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욕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말초적인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물이라고 하는 소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촉각적이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특히 막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 혼자 샤워를 할 때 이 물소리와 이 바깥의 소리와 마치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소리가 들렸을 경우에는 이 기묘한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지점. 그러니까 약간 좀, 어, 뭔가 씻어내는 것 같으면서도 일상에서 막 씻어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샤워하는 가운데서 막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수묵으로만 작업을 하다가
수묵 가지고는 도저히 그 느낌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했던 어떤 호분과 또 콘테와 그런 작업으로 끌어내면서 이제 결국 완성이 된 건데, 어쨌든 완성을 해놓고 나니까 뭔가 어떤 내가 하고 싶었던 뭔가 어떤 그 인간이 처해 있는 뭐랄까 이 내면의 움직임이라든가 일종의 공포 내지는 기묘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작업으로 뭐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안과 밖에 대한 얘기인데, 산책은 그야말로 여기 성북동 그 산책로를 매번 산책하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에 꼬리를 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산책으로 본 거고, 어떤 실내 모기장은 제 느낌 같아서는 약간 모기장의 그 가벼운 그 천의 느낌, 그리고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 툭 떨어지는 어떤 건 존재의 어떤 그 느낌, 그 가벼움이라고 하는 소스를 조금 더 화면에 어떤 존재론적인 걸로 드러낼 수 없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모기장 작업이 나오게 된 거죠. 모기장이라고 하는 공간과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저희 생각, 그런 것들이 모기장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산책은 뭔가 내 내면의 어떤 인식의 움직임, 생각을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묘한 의식, 뭐 그런 것들 이제 풍경 속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또 이제 지하에서는 뭔가 그 서사적인 어떤 도서관 시리즈 연작이 나오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안과 밖과 시간 뭐 그런 개념을 산책하는 개념으로 전시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좀 더 물성이 좀 더 강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구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물성이 좀 더 강렬했으면 좋겠고, 또 뭔가 어떤 그 물성을 통해서 좀 인간의 그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저 스스로한테 자꾸만 반문하게 되는 일종의 장치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오히려 건드리기도 하면서 자꾸 나를 좀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모기장 주제에는 그 마띠에르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모기장의 그 격자의 터치와 또 물성과 그런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인물과 풍경하고 방 안의 풍경 자체가 굉장히 마띠에르도 그렇고 굉장히 미니멀적이면서도 저는 그게 굉장히 매칭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걸 작업하다가 이제 도서관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조금 더 그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그 마띠에르와 그 기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의 어떤 그 방식, 그 장치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효과를 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 도서관이면은 도서관 작업을 하면서 뭔가 어떤 그 물성에서 오는 힘과 또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힘이 같이 이렇게 믹싱이 돼서 나오길 바랬겠죠. 이번엔 조금 더 물성을 강조해서 작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일종의 트라이 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더 끌고 가고 있긴 있는데, 아직은 얼마나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좀 더 그 작업을 조금 더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마녀사생은 아마 그 김춘 선생의 이렇게 본인 시를 쓰는 글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한 거죠. 마녀사생이라는 언어는. 어떤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이 동양화를
신화를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제가 다분히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사실 많았거든요. 뭐냐면 반드시 모필에 맞는 대상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소위 말해 사군자, 뭐 산수화, 또 현대 풍경을 그리더라도 어떤 산수화에 걸쳐져 있는 풍경화, 뭐 그런 또 뭐 수묵운동 작가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모필로 그리기 쉬운 도구들을 많이 그렸어요. 뭐 판잣집이라든가. 어쨌든 모필로 그리기 쉬우니까 모필에 맞춰서 대상을 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부조리한 거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족한 대상이라고는 없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빈약한 대상.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빈약한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것들은 작가의 소재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은 작가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을 한 건데 사실상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약간 선언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저의 작업에 대한 방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뭐랄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땅의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목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정말 지하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판화가로서 막 활동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저 혼자 지하실에서 혼자 파내는 작업들이었는데 근데 쌓인 게 꽤 많아요. 수백 점이 돼요. 좀 목판에 대해서 한번 조명할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계속 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재료 또 물질들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낯설게 다가가고 싶고 조금 더 새롭게 보여주고 싶고 또 내 물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가 뭐 어떤 좀 더 많은 메타포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어떤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가장 갈망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두고 봐야죠.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